자, 이번 시간에 기본이론 31강이고요. 국제우편 총설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국제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중량과 국제우편물 취급 우체국의 구분 관련했을 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 우체국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요에 보시면 국제우편물은 통상과 소포와 특급 그 밖에 누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와 국제우편물 관련했을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는요. 우리가 우편물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그 외 다른 것들은 여기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특급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별도의 우편물의 종류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다뤄졌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취급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가 서비스의 개념이지 통상과 소포 우편물 그 자체처럼 별도로 해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 우편에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통상과 그 다음에 소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국제 특급이 있습니다. 국제 특급. EMS 관련해 가지고요. 국내에서는 얘가 부가 서비스의 개념으로서 다뤄졌지만 반면에 국제우편에서는 당당하게 하나의 국제우편물의 종류로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우리가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내와 국제우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나번에 보시면 국제통상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우편물은 취급의 속도나 내용물의 근거에서 분류하며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국가의 우정 당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급 속도와 내용물에 대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분류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 구분 방식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느냐? 바로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해서 나누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 다라 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관련했을 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제한 중량이 있잖아요. 다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그 우편물을 갖다가 제시하고 무게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문제로 냈단 말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서장,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국내 우편에서 다루었던 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서신. 얘는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구나. 여기에서는 무게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kg입니다. 나번에 보시면 인쇄물이라고 돼 있죠? 무게 한계가 5kg. 다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우편물이라고 돼 있는데 무게 한계가 7kg입니다. 시각장애인 우편물이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슨 생각 많이 하냐면 점자로 뭔가를 갖다 작성해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게 한계는 7kg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나? 라는 건데요. 시각장애인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여기에 이 점자 우편물뿐만 아니라 녹음기, 그 다음에 금속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게 한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라본에 보시면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국내에서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와요. 자, 국내에서 우편 자루라는 거는 우편 물류에서 잠깐 보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자루를 이용해서 해당 우편물 갖다가 보낸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량이 10에서 30kg으로 되어 있고요. 마본에 보시면 기타라고 해서 항공서관이 있습니다. 얘는 봉함 엽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엽서인데 봉함을 했다는 거, 쌌다라는 거죠. 무게 한계에 있어서 5g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편 엽서로 되어 있는데 우편 엽서는 관련된 무게 한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우편 엽서가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무게 한계는 특별히 없다
라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꽤 오래전에는 항공서관과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각각의 중량을 갖다가 제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빠졌다가 다시 포함됐다가 또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특별하게 관련된 중량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께서는 우편물의 내용을 이렇게 내용물에 따라서 근거해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부터 마까지 각각의 무게 한계 관련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죠. 자, 이어서 부피 중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국제 우편물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갈 수는 없어요. 국제 우편물을 갖다가 보내고 받다라고 한다면 이 운송 수단이 항공기와 배로 한정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박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선박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축구장 뭐 몇백 크기로 해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물건을 싣고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여유가 많다라는 거죠. 반면에 항공기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아시죠? 빠르게 보낼 수 있지만 공간적인 적재에 있어서는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항공기로 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피 중량을 고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량은 얼마 안 나가는데요. 얘가 깨지기 쉬워 라고 해서 여러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박스를 갖다 튼튼하게 해가지고 딱 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예를 들어서 한 2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 때문에 이만큼 공간을 차지했어요. 만약에 이 우편물을 갖다 보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실제 중량만 가지고 요금을 산정한다라고 한다면 이 큰 부피를 차지하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물건을 갖다 제대로 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공기로 해서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한다면 부피 중량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둘 중에 큰 걸로 해가지고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큰 걸로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kg인데 부피를 고려했더니 이거보다 큰 10kg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해서 계산해요. 따라서 이걸로 계산한다는 것은 우편 요금이 높아지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피 중량 항공 우편물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대상 우편물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소형 포장물이 있고요. 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소포 중에서도 선편이 있고 항공이 있지만 항공 K-패킷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중량이 작은 겁니다. 2kg 이하짜리로. 이것도 물건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국제특급 EMS 관련해 가지고 비서류라고 돼 있습니다. 비서류도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피 중량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두 가지 중량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겠다. 그에 따라서 요금도 늘어나겠죠. 밑에 보시면은 실제 중량, 무게 중량, 저울 중량, actual weight, 부피 중량은 최적 중량, 볼륨 웨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써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특별히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실중량, 그다음에 실제 중량, 부피 중량, 최적 중량 이런 식으로 해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의미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를 고려한 중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다음 같은 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가로와 세로 높이에 그 다음에 6천을 나눕니다. 6천. 요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6천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요. 물을 이런 데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0, 여기가 10, 여기가 10cm로 해서 돼 있으면은 다 곱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원래 물을 갖다 계산하면 1000으로 해서 나눕니다. 10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물 1리터가 여기에 보면은 1k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걸 6천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보다 그 안에 내용물의 구성이 치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1000으로 나눈다. 그래서 1kg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6000으로 나눴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좀 덜 무겁다. 약간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갖다가 요 공간으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6000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는 물리적인 원리를 갖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부피 중량을 갖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느냐 기억하세요. 그래서 6000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중대한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예외. 예전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중량만 고려를 하거든요. 이것만 고려를 합니다. 왜? 부피 중량은 항공기, 항공 우편물에만 적용한다고 했었으니까. 얘는 실제 중량만 고려해요. 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을 갖다가 많이 이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대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 한일 해상 특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비록 배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고려하냐면 부피 중량을 고려해요. 부피 중량.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면 운송수단, 국제우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항공우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피 중량을 고려한다.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계산하겠다는 건데 선박은 그렇지 않고 실제 중량만 고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이번에 등장했다는 거죠. 한일 해상 특송이라고 해서 얘가 특이하게 배를 통해서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피 중량을 고려해요. 부피 중량.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예외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취급 속도에 따라서 우선 취급, 비우선 취급으로 해서 나누죠. 일부 국가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우선 취급하는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취급하며 최선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항공 또는 배를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무게한계에 있어서 2kg입니다. 반면에 비우선 취급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늦는 거죠. 늦어요. 따라서 늦는 것만큼 요금도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겠죠. 무게한계는 동일하게 2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무게한계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번에 보시면 국제소포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죠. 만국우편연합 소포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우정당국 간 교환하는 소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표시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국제소포는 모두 기록 취급한다라고 있잖아요. 요거 색깔 칠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소포는 모두 기록 취급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국내 우편에 있어서 소포랑 좀 비교를 해보시죠. 국내 우편에서 소포 우편물을 어떻게 했었나요? 자, 이거 일반 소포로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소포로도 해서 할 수도 있죠. 즉 이게 선택사항이었다라는 겁니다.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예로 할 수도 있고 예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물건을 갖다 보낸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등기 소포로 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예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우편에 있어서 소포 우편물은 일반과 등기 소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국제 우편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의 소포 우편물은 전부 모두 다 기록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소포로 보내야 된다. 따라서 얘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다라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소포는 모두 다 기록 취급된다. 기록 취급. 그 다음에 항공과 선편소포로 해서 구분되죠. 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국제소포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선박을 갖다가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라본에 보시면은 K-패킷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얘는요.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 우편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작은 물건을 갖다가 보다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패킷이라고 되어 있죠. 2kg 이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계약 고객과 개인 고객 15분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예전 자료에서는 계약 고객만 이걸 갖다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인 고객도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시범 운영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소 등 발송, 접수 관련된 정보는 계약 고객은 계약 고객 전용 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API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약 고객 전용 정보 시스템 API 여기를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PI 예전에 한번 들어보시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뒤로 가면은 K-패킷 관련해 가지고 또 설명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25페이지에 API 관련했을 때 이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죠. 중간쯤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반면에 개인 고객은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를 통해서 사전 접수 후에 우체국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체국 앱을 깔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K-패킷 관련해가지고 우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만약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에다가 쭉 제가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쫙 기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물건을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제 순서 되면 딱 가잖아요. 거기에 제가 요 접수한 내용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 접수를 쭉 해서 누르시면은 그 입력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접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K-패킷 관련했을 때 개인 고객도 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런 정보 입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약 고객은 이 방식으로, 반면에 개인 고객은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를 통해서 사전 접수 후에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저 뒤에 가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K-패킷 관련했을 때 계약 고객과 개인 고객이 각각 접수하는 경로가 좀 다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계약 고객은 다량 이용자에 따른 요금 감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다. 우편관서와. 그러면 K-패킷 이용했을 때 많은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한다면 요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 고객은요. 개인 고객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약 고객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세요. 자, 이어서 국제특급 우편물 E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와 상품의 우편물로서 실문 수단에 따른 국제 우편 중에서 다른 것보다 최우선으로 취급한다. 말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우편물 갖다가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EMS예요.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에 근거해서 국제 간 표준 다자간 협정이나 양자 협정으로 해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제1장 관련해 가지고 총론에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 중에 EMS 관련해 가지고 설명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국가 간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으로 해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취급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서류용과 비서류용에서 구분해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특급으로 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서류 그 관련된 그 기표지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서류용, 주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데 있어서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초특강 관련해서 교환이 있거든요. 교환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EMS에 대한 서류, 비서류 요 기표지가 전부 다 나옵니다. 기표지 운송장이라고도 해요.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 이게 서식이 약간 달라요. 약간.
그러면서 서류와 비서류 모두 세관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느낌상 물건만 이와 같이 세관 검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류도 이 세관 검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서류 관련했을 때의 세관 검사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뭐 여러 가지 테러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져 가지고 서류도 세관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느낌상 우리가 이제 어떤 사항을 갖다 정리할 때 보통 느낌을 통해 가지고 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관 검사 대상이다. 뭔가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류와 비서류 모두 다 이와 같이 세관 검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본에 보시면 서류용이 있습니다. 편지, 유학서류, 각종 서류 등이 해당이 되며 서류용 기표지, 운송장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서류용과 비서류용이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본에 보시면 비서류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주로 뭐냐라고 하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견본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이런 것들 해당이 되며 비서류용 기표지, 운송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기표지, 운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은 소포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소포 관련해서 막 기재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택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택배 받을 때 여기에 물건에다가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런 성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소기표지, 기표지,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서식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표지, 운송장이라는 개념이 워낙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집에 택배를 받았다? 그럼 거기 보면 뭔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사항 기재돼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자,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유학서류라고 돼 있잖아요. 유학서류. 유학서류. 제가 왜 얘를 갖다가 표시했느냐? 분명 서류용이라고 하면서 유학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얘가 일관성 있게 쭉 같은 내용으로 해서 전개가 되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저 뒤에 가니까 안 되더라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유학서류예요. 유학서류.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저 뒤에 가시면은 EMS 관련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쭉 EMS 해가지고 저기 뒤에 힘들었다. 41페이지 여기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EMS 접수 시 안내 및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은 선적, 유학, 상업 서류라고 하면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라고 돼 있어요. 옆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학 서류 및 선화증권이 포함된 우편물은 EMS로 접수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 서류 관련해서 EMS 접수 불가라고 하고 뭘로 하라? EMS 프리미엄으로 하라. 이걸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걸로. 근데 여기는 버젓이 서류용에 뭐가 들어가요? 유학 서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헷갈린다라는 거죠. 분명 앞에서는 여기에 서류용이 들어갔었는데 저 뒤에 EMS 관련해 가지고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해서 설명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41페이지에 가면은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는 건데 둘 중에 이 뒤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유학 서류 관련했을 때 EMS로 접수 불가. 그럼 여기는 왜 들어갔습니까? 라는 건데 사실 뭐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유학 서류도 EMS로 해서 접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EMS로 하지 말고
EMS 프리미엄이라는 또 다른 우편 서비스가 있거든요. 걔를 통해서 하라라고 해서 권고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바뀌어요. 아예 권고가 아니라 EMS로 해. EMS 프리미엄으로 해. 프리미엄으로. 대신에 EMS로는 접수하면 안 돼. 불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정하기는 뭐냐라고 하면 그 예전에 유학 서류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중간에 점차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내용들이 다 걸러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여기에 있는 유학 서류 뒤에 있는 거 EMS로 해서 접수가 불가다라는 거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이 내용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우정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수정사항으로 발표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수업 목적상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일단 둘 다 그렇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비서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용 국제특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견본, 그 다음에 물품, 기프트나 머천다이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상 특송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중해상 특송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일해상 특송이라고 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중해상 특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중량의 범위를 보시면은 30kg 이하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일해상 특송 관련했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저 뒤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자세히 우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 30kg 이하의 물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 우편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되게 가까워요,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어떤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창고를 짓고 거기에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자금에 대한 어떤 투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량 자체도 많아요. 그러면 뭔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한중해상 특송입니다. 그리고 이슈핑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슈핑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슈핑, 인터넷 접수 시스템, 전산 시스템, 온라인 다 같은 의미로 해서 혼용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핑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접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송수단에 보시면 인천 위에 간에 운행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이다. 위에가 요쯤 있어요. 여기하고 인천이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이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생긴 한일해상 특송 관련했을 때 시범 운행하고 있지만 부산과 하카타 간에 운행하는 페리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저 위에 이렇게 섬이 있죠. 제가 잘 그리지 못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어찌됐든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작은 섬 하나가 있죠. 이렇게 보죠. 일본이 크게 4가지 섬이 있잖아요. 4개 섬.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일해상 특송 관련했을 때는 부산과 하카타라고 했는데 하카타가 요쯤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섬이 큐슈잖아요. 큐슈. 요 섬과 여기 있는 하카타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운항하는 페리 노선. 페리 노선이 뭐냐? 여객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객선 가지고 페리가 있고 크루저가 있는데 크루저는 이걸 타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페리라고 한다면 정해진 요 항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산과 그 다음에 여기 하카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갖다 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리.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시범 운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니까 꼭 한번 내용 갖다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해상 특성 우편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우편물 취급 우체국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교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환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환국은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우체국을 교환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갖다가 외국으로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받고 이런 업무를 갖다가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그래서 개념에 보시면은 국제우편물을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고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걸 교환 업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 교환국 관련했을 때 대상이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의 국제우체국, 인천 해상 교환우체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지금 교환국이 있고요. 교환국. 그 다음에 통관국. 그리고 통상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 물류센터 이렇게 있고요. 부산의 국제 우체국, 인천의 해상 교환 우체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지역적으로 어디 있냐 하면 인천에 있어요. 지역은 인천이에요. 지역은. 그런데 소속은 어디냐라고 하면 서울지방우정청입니다. 여기 소속된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인천이지만. 그래서 국제우편물류센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우편물을 갖다 취급하느냐? 항공. 그 다음에 이거는 선편 우편물. 그 다음에 이거는 한중해상 관련됐을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환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다 들어가요. 다. 그 다음에 이후에 내용 보시면은 통관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통관 업무를 갖다가 하는 취급 우체국이라는 것이죠. 관세처장이 지정한 우체국으로서 세관 공무원이 거기에 주재하거나 파견돼서 국제우편물의 수출입에 관한 세관 검사를 갖다 실시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그 통관국에 여기가 다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내용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통상국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일반 우체국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우체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제우편물 관련했을 때 접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우체국을 통상국이래요. 통상국.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가서 자, 이거 국제우편을 갖다가 제가 보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접수를 받아주느냐? 받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산 국제우체국 가가지고 자, 이와 관련했을 때 국제우편물 접수와 배달 이런 것들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해상 교환 우체국은 통상국 업무를 갖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교환국, 통관국, 통상국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 되는데 유일하게 딱 예외가 하나 나와요. 걔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인천 해상 교환 우체국에 있어서는 통상국 업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환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현재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의 국제우체국, 인천해상 교환우체국 세 곳이 있다. 이러면서 관련된 내용이 여기 두 군데 통관국과 통상국 업무를 겸하고 있다. 다 마찬가지 나와 있죠. 반면에 인천해상 교환우체국에 있어서는 통관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상국은 안 한다. 그러면서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항공우편물을 갖다가 교환하고요. 반면에 부산은 선편우편물. 반면에 인천해상 교환은 여기는 해상 특송 관련했을 때 복합 환적 우편 서비스의 교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합 환적 우편 서비스. 복합 환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sea to ai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이제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등 해서 제3국에서 미국이나 카나다 등 제3국을 해서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배로 와요. 이렇게 배로 와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항공을 이용해서 보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sea to ai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환저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비행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배로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카나다 등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경쟁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복합 환저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상품을 EMS, K-패킷, 등기 소형 포장물 등으로 해서 유지, 발송하는 복합 환적 서비스 시범 운영 추진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송하는 건 아시죠? 그럼 유지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 유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들여온 물건 그대로를 해서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유지라고 표현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제 우편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교환국, 통관국, 통상국 관련했을 때 어떤 것들을 담당하고 있냐.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는 다 합니다. 부산의 국제우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천해상 교환우측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국과 통관국 업무는 보지만 통상국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참고로 보시면 국제우편물의 종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참고만 할 뿐 시험 문제 관련했을 때 얘는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말이 참고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전체 내용을 갖다가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제통상우편물입니다. 내용물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취급 속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우편물을 갖다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까? 내용물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구분 방식. 반면에 일부 국가에서 구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취급의 속도에 따라서 우선 취급이냐 비우선 취급이냐 구분하죠. 무게 한계는 다 2kg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내용물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했을 때 LC는 뭐냐? 요 LC는 LC라고 돼 있잖아요. 편지, 서류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편지류 관련했을 때 편지류. 주로 이제 편지 성격,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더 확장시킨다라고 한다면 서류, 요런 개념이 L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C. 그 다음에 A5는 뭐냐라는 건데 그 밖에 다른 것들 A5입니다. 그래서 인쇄물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 우편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이런 것들이 A5에 속하는 거예요. A5. 그럼 우리가 수목적상 LC에 속하는 세 가지와 A5에 속하는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네, 맞아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제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정당국 간 교환하는 소포다. 만구우편연합 소포 우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국내 우편이었다고 한다면 통상과 소포 이렇게만 나누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국제 우편에 있어서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K-패킷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시면 자, 계약 고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이다라고 했죠. 중량에 대한 범위를 갖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고 돼 있죠. 온라인.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약 고객 관련해 가지고 API로 해서 접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AIP로 해가지고 접수되는 내용이 있었었죠?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 개인 고객은 어떻게 하냐면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특급 우편물 EMS 관련했을 때 서류와 비서류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서류 등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 주소 기표지 운송장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렛 뭐 이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이하를 보시면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상 서류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제3장에서 우편물의 접수라고 하고 우편물의 제한 부피와 용적에 대한 학습을 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서달다, 서달라, 서적, 달력, 다이어리 전부 다 어디서 언급이 됐었어요? 통상우편물에서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서류라고 하면서 서류 이외 물품을 발송 시 이용하며 뭐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하에서 언급된 요 내용은 얘네들은 서류가 아니라 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비서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비서류. 서적, CD, 달력은 비서류 취급. 비서류. 그래서 국내 우편에서 봤던 내용이 그 국제에서 보면은 뭐 다양한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형될 수도 있고 같은 개념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 특송 우편물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자, 여기서 한중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일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중해상 보시면은 계약 고객 전용이라고 돼 있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30kg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서비스다. 인천항과 위해행 간의 운행 선박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객선 및 화물성 이용이라고 돼 있었죠. 한일해상 특수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계약 고객 전용입니다. 이것도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온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온라인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상품은 유팩, 그 다음에 유팩킷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한일해상 특송 관련했을 때 유팩과 유팩킷 관련해 가지고 요 예능이 구분돼 있어요.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규격, 그 다음에 중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할 거냐, 그 밖에 어떤 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일해상 특송 우편물 관련해서 보시면은 유팩, 유팩킷 이렇게 나눈대요. 일단은 그러면서 사전 통관 정보 제공 대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만약에 여기 이제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우편물을 갖다가 상대 국가에 보낸다라는 거죠. 외국에. 그럴 경우에 우편물과 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통관 정보를 갖다가 우편물과 같이 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물건이 회사에 도착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했을 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몇 개가 어떤 품목으로 해서 도착할 때니까 잘 검수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급상 주의해야 되고 얘를 갖다가 어떤 것들을 갖다 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제가 대비하고 있으면서 실제 물건이 오면은 체크하겠죠. 그러면 미리 제가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이 왔을 때 얘를 체크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건 들이닥치면서 자 이런 물건 왔어요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앞에 거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먼저 받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해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갖다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개념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 그때 가서 한꺼번에 통관 정보를 갖다가 같이 해서 보내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통관 업무에 있어서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보만 먼저 보내요. 얘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가 도착을 해요. 그렇다면 관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아하, 얘를 갖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취급하는데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 물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어떤 주의 품목으로 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수를 해야 되겠다. 등등. 그러니까 주로 여기 이제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수출의 물품 관련했을 때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보내기 전에 미리 그 사전에 통관 관련해서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인데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다 다루실 거예요. 네. 보다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비서류, 국제 소포 우편물, 항공과 선편 다 들어가고요. K패킷, EMS, 비서류, 해상 특송 우편물, 한중, 한일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라고 하면 EMS 서류.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의 대상 우편물에서는 전부 다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그 물건을 배로 보내든 항공기로 해서 보내든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전에 통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 대상 우편물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소포, 항공과 선편 다 들어가고 이어서 비서류가 들어가고 해상 특수 우편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소형 포장물도 얘가 뭐냐면 물건이에요. 그런데 요거 EMS 서류도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류. 요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있어서 EMS 서류가 들어간다. 꼭 보셔야 됩니다.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항공이나 선편이 다 들어갑니다. 반면에 부피 중량을 계산할 때는 뭐만 들어간다? 항공 우편물만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자, 부피 중량을 고려하는 것은 뭐만요? 항공 우편물만 그렇게 하겠다. 물론 여기서도 중대한 예외가 있긴 했었습니다. 뭐예요? 한일 해상 특송 관련했을 때 요게 부피 중량이 고려되는 게 있긴 있었었죠. 예, 그거는 뭐 별거의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렇게만 됐어요. 그러니까 요 항공 우편물 들어가는 것과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있어서의 대상 우편물에서는 항공이 됐든 선편이 됐든 물건 중심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또 아주 특이하게 EMS 서류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꼭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참고 자료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표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우편 일반이 우리에게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관련된 경험치가 우리가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일반 시중에 자유롭게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의 내용 중에 일부는 굉장히 문해력을 좀 뭐라고 할까요? 뭔가 압축되고 그 다음에 생략된 형태로 해서 서술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해력으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계속 보실 텐데요. 보면 볼수록 이게 수험생을 위해서 굉장히 친절한 교재가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나와 있는 국제우편물의 종류, 분류에 있어서 제시된 내용 갖다가 다 나눠주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또. 자,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국제우편물의 종류, 그 다음에 취급 우체국의 구분, 교환국과 통관국, 통상국 각각 어떠한 임무를 갖다가 업무를 갖다 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또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 뭐냐라는 거 있죠. 이 통상국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국제우편물의 분류, 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 대부분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교재에서 제시된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거는 좀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문장이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해 놨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되 전반적인 암기의 틀을 세우시고 회독을 늘려나가시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머물면 보던 거 계속 그것만 봅니다. 근데 시험은 꼭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원하는 점수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종별 세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